나타날 수 있는 효과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해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은 그동안에 하신 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이해하는 부분도 빠르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새로운 거 보시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계속 돌아야 돼요. 눈에 익은 걸 가지고. 그래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내용 정리가 된다고요. 얘도 보고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나 좀 잘 좀 해주세요. 그죠? 지금 자료 수집하여 뭐 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누가 문제를 주더라도요. 문제에 답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가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감정평가에 기초하고요. 감정평가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원가하고 비교하고 수익 방식에서는요. 얘네들은 이 계산도 낼 수 있고 이론도 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계산 문제만 나왔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론이 다 쉽게 준 거예요. 이론을 뭘 줬냐면요.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죠. 건설기계 무슨 법으로 평가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이거 거래사례비업법이라고 해서 이거 틀리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물어본 게 뭐 물어봤냐면 전원주택에 천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기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애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적용하는 원칙이 뭐겠어요? 네,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물어봤어요. 이거. 그 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있죠. 이렇게 문장에 나왔는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하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거 작년에 감정평가 쪽에서 이론은 어떻게 돼요? 쉽게 줬어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준 게 뭐냐면 감가수정 줬어요.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죠. 네,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감정평가에 계산을 다 버리더라도 이론으로는 4개를 맞출 수 있었다고요. 용어나 뭐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다고요. 제가 감정평가 쪽에 강의해 드렸을 때 얘를 빼고 난 나머지는 해볼만 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해볼만 하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랬다니까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거 계산까지 다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계산도 쉽게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수익 방식에서 수익가액 구하는 건 쉽게 줬어요. 그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감정평가 규칙상에 보면 분류 아시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3가지.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무슨 가치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장가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적정가격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얘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통상적인 시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문제 한번 나왔고 이쪽으로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빠지면 틀리거나 이걸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개된 자유시장이라고요. 누구나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고. 자, 현황 기준이라는 건요. 무슨 시점 현재 상태대로. 기준 시점 현재 상태인데 이 안에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형제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또는 무슨 평가,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가격제 원칙이 있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그러면 걔네가 27회 때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냈고요. 작년에는 무슨 원칙 냈어요? 가격 원칙을. 26회 때 가격 원칙을 냈다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가격 원칙 한번 내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고 또 가격 원칙 나왔던 거예요. 그 원래 예정대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오는 게 그 순서상에서 예전에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왔던 때도 있었어요. 간평에서 한 10문제씩 나올 때는 두 문제 같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한 6개, 7개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원칙에서는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런 얘기잖아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얘네들이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준 시점. 얘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얘는 경제적 감가. 얘는 3방식의 기초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살고 있는 형기네 집 앞에서는 경적을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빵빵거리면 안 된다고요. 3대가 뭐겠어요? 뭐 대체 원칙. 이 형기가 뭐겠어요?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일단 해놨죠. 변동의 원칙 일단 잘라놨죠. 그리고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의 대표 원칙 그래서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정리해놨잖아요. 내부 외부 나눠놨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구별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타 원칙을 그냥 묶어서 3방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정도는 나머지는 대부분 제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최이호 이용의 원칙인데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최이호 이용 상태로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왜? 부증성하고 뭐가 있어서요? 네,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용할 때도 최이호 이용 상태로 이용해야 되고요. 가치 평가도 최이호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주실 거는 최이호 이용을 판정할 때는 거기 보면은 합리적 이용이라고 돼 있죠. 주변 토지 이용 상황으로 봐 시장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까운 장래에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년대 이용을 추정해서 평가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 2년 정도면은 그 이용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기초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적어드렸어도요. 내가 이쪽이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쪽이. 예, 그래야지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일단 이거 아시죠?
요건 기본으로 구별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수준이고요. 얘는 구체적인 뭐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 이 안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행이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후행이 개별 분석이고 무슨 이용? 최이호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거기 그 박스에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비교를 하고 정리해놨죠.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인근 지역의 대상지역이라고 돼 있죠. 지역 분석에. 대상지역 그러면은 인근 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 유사지역.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일 수급권.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뭐를 수집하면 사례를 수집하면요. 뭐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 비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동일 수권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얘가 가장 광역적인 권역이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할 때, 자, 우리가 용도 지역별 동일 수권의 범위에서 주거 지역을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주거 지역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통금 범위. 근데 그 범위는 축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소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지 있으면 뭐가 기준이에요? 전환 후, 이행 후가 기준인데 성수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것까지 거기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절차라고 돼 있죠. 거기에 감정평가 절차의 순서는요.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순서는. 물어봤기 때문에 이 순서는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또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첫 번째 보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있죠.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도 기본적 사항의 확정 안에 가게 되면 1번부터 8번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인 게 이거를 또 박스 처리해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이건 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준 시점이 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뭐 한 날짜? 완료한 날짜인데 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감정평가 규칙사항의 용어의 기준 시점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이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여기서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게 기준 시점이고요. 그냥 감정평가 규칙상이 있죠. 그냥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감정평가의 절차 있죠. 이 절차상에서는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봐야 돼요. 예? 무조건 이거로만 이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다라고만 알고 들어가시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나오면 아닐 거라고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상에서의 기준점을 얘기하는지 그냥 이 표현이 없으면 이거대로 가도 돼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용어라고만 들어오면 저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대상 물건의 확인이 있죠.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질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죠. 예, 걔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주고요. 이거 주고 이렇게 최이용 주고 이렇게 5개의 지문 주고 다음 중에 감정평가 규칙상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 규칙에 다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감정평가 규칙상의 절차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최이호 이용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최이호 이용은 이론, 감정평가 규칙에 없어요. 저건 감정평가 이론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할 때요. 주된 방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과 병용할 수 있다 없다? 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산가액 아시죠?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중평균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감정평가 방식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 일부러 그 내용을 그렇게 구성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자 원가 방식의 원가법, 적산법 있죠. 거기 보면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애 있죠. 그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거기 있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냈냐면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주도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이죠. 거기다 가로놓기로도 나온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뭐를 산정하냐면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걸 임대사례비교법하고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중간까지.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다 또 가로넣기 해서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가로넣기로 물어본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3방식이 싫으시면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정리는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까지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이제 원가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전시청이 있죠. 이거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형사. 이 둘 다 거래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도 거래를 하거나 만약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쓰려고 그러면 가치평가를 해야 되겠죠. 얘네 가치평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원가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명시해 드린 거예요. 원가법에 보시게 되면 신축 건물,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부동산, 특수 목적 부동산이 있죠. 예, 여기 평가에 적합한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원가법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적정한 거래 사례를 구하기 힘들거나 그죠? 예, 수익을 측정하기 어려웠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측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원가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약에 물어볼 때. 그러면 원가법에서는요. 적산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제조달 원가 있죠. 얘를 먼저 구해야 될 때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얘는 항상 무슨 시점? 이거 다른 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신축 시점, 뭐 준공 시점, 건축 시점 이런 거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들어가면 시점은 항상 무슨 시점? 기준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을 했던 간에 무조건 뭐 기준이에요? 도급 건설 기준인 거예요. 도급 건설 기준이니까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을 해야 안 해요?
예, 개발업자 이윤을 반영해서 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구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은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어요. 거기다가 정리해드렸죠. 예. 여기는 뭐, 그리고 여기서 이 비용지수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한 2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계산에 대한 것까지 지금은 뭐 필요 없으시고, 그 정도. 그래서 그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걸 해요.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그 감액한 요인을 산정해서 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보게 되면요.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얘는 제목대로요. 정액이잖아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 일정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정률인데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래요. 체감상각법이니까 감가액이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복리에 따른 뭐를 발생시키는 거?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게 정액법에 의해서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이게 재조달 원가에서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었어요. 거기 옆에 보시게 되면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 30년. 최종 잔가율이 몇 프로?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할 경우에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알아요. 뭐 30년이라는 건. 근데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으로 기준하고요. 잔가율이 몇 프로래요? 10%잖아요. 그러면 1에서 0.1 빼면 남는 게 0.9죠. 100 곱하기 0.9 하면 얼마 나와요? 90 나오죠. 90을 30으로 나누면 그럼 3%라는 거예요. 매년의 감가율이 몇 프로? 3%. 근데 문제를 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줬어요. 하나 더 준 게 뭐냐면 거래사례비교법 있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사정보정하는 걸 하나 준 거예요. 사정보정은 뭘 줬냐면 사례 부동산이 뭐 개별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정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만약에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보정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수식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분모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뭐가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례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대상 부동산이. 이 방법에서의 비중은 100대 100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무슨 부동산이? 사례가 시세보다 몇 프로? 20%. 그럼 여기서 빼줘야죠. 그러면 80분의 얼마가 돼요? 100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25 나와요. 1.25. 그래서 그때 답을 아마 이렇게 줬을 거예요. 3.33과 1.25. 이게 아마 2번 주고요. 4번으로 얼마를 줬냐면 3을 주고 1.25 이렇게 주면서 초이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아는 사람은 요거에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통상 이거로 소수점 이하까지 주겠냐고요. 이걸 찍는 게 낫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계산 문제 안 되면 뭐 3번을 찍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빗 맞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개 중에서 3개가 3번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안 되시면은 번호를 그냥 하나로 몰아서 찍는 게 나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10개 다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절묘하게 비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번호 하나를 잡고 하나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걸릴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런 모의고사 풀어보셨을 때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를 초이스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확률을 분석해보고 있어요. 오직 하면 그거 분석하고 있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액법으로는요. 매년의 감가액 산정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관찰 감가법을 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행할 수 있죠. 근데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예, 거기다가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런 얘기예요. 감가 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으면요. 얘네를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능인 감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경제적 감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치유 불능인 거밖에. 나머지는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경제적인 감가는 왜 치유가 불가능한 것밖에 없냐면요. 이건 부동산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군산에 가면은 이 공장이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실이 이런 게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임대 부동산에 대한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다 치유가 불능인 감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감가 중에 보면 비용을 투자해서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가 있다고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주택의 담장의 일부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렇게 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쫙 담장을 설치를 해줬을 때 오히려 이게 고급 주택 같으면은 그 가치 이상의 것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는데 낡고 오래된 주택이어서 조금 있으면 철거 예정이면은 굳이 이거를 다시 또 원상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치유 불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뭐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 보면은 기업 회계상의 감가 수정하고요. 회계 목적상의 감가 상각이 있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좀 가장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요. 이 기업 회계상의 감가 상각에서는 무슨 원가 기초하냐면 취득 원가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현실적인 가치를.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줄 수가 있고요. 얘는 현실적인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얘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정도라도 기억은 좀 해두시면은 만약에 얘네가 계속 계산이 나왔는데 혹시 만약에 이론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저기 있는 내용연수에서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정도 섞어서 이렇게 이론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2번에 보게 되면요. 문제 중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뭐를 줬냐면 신축 공사비에는 준공 당시 제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정률법을 적용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정률법을 낼 수는 없는 건데 작년에 출제자가 어쨌든 그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정률법에서는요. 적산가액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잔가율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뭐가 내용이 하나 더 있었냐면 요 제조달 원가 있죠.
이걸 구했어야 됐다고요. 거기 보면은 이 신축 공사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8천이잖아요. 이게 8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보면은 준공 시점이 2015년이고 기준 시점이 2017년이죠. 근데 건축비 직수가 있잖아요. 2015년 9월에는 100이죠. 근데 기준 시점에는 얼마야? 125잖아요. 그럼 100분의 125면 얼마야? 그럼 8천에다가 1.25로 곱하면 얘가 1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8천이 아니라 1억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가율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그럼 0.7에 얘가 몇 년 경과했어요? 2년. 0.7 곱하기 0.7 하면 0.49 나온다고요. 1억 곱하기 0.49 하면은 4,90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답이 4,900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저기를 그 계산에 크게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이런 배열로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배열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또 대입이 안 된다고요. 이거 하나만 딸랑 외워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가시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비중 가액을 구할 때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뭐 하면 돼요? 사실지계면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목이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예요? 비중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그죠? 그러면 얘네 할 때는요, 거기 먼저 거래 사례 채택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사례 채택 기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예. 그 네 가지가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여기 요 사, 시, 지, 개 있죠? 요거 네 가지가 그거예요. 사례 채택 기준. 사가 사정보정이잖아요. 그죠? 시가 시점 수정이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채택 기준은 요거 몇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예요. 면적은 그냥 큰 차이가 없으면 개별 요인 비교에 포함시켜서 구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사례 채택 기준 네 가지를 혹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면은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계를. 그래서 옆에 가시면은 비중가격 계산의 예가 있죠. 박스에. 거기 보시면은 자, 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근데 사정 보정을 해봤더니 사례 가격은 정상적인 시세보다 몇 프로 저가로 거래됐대요? 20%.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사례고 여기가 대상이죠. 그럼 조금 아까 한 거죠. 얘가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80분의 얼마? 100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25 나오죠. 그 다음에 시점 수용에서는 알려드렸죠. 시점 수용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줘요. 거래처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있죠. 그거는 5% 아니면 몇 프로 준다고 그랬어요? 10%. 5%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100분의 105 개념이에요. 5%가 늘어나면 10% 늘어나면 100분의 얼마? 110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가 상승에 따르면 1.05를 적용하시면 되고 10%가 상승에 따르면 1.2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10%면은 1.1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거의 비교하라고 안 줘요. 인근적에서 사례를 수집했다고 줘요. 그럼 인근적에서 수집하면 이건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 안 해봤더니 자, 가로 조건은 사례 부동산이 10%가 우세하죠. 그러면은 100분의 110이 되겠죠. 그러면 1.1 나오겠죠.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은 동일하고 획지 조건은 가로 조건은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하군요. 10% 우세하면은 0.9로. 그 다음에 획지 조건은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니까는 1.05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때는요.
80만 원 곱하기 1.25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먼저 얘네들을 곱해야 돼요. 1.25 곱하기 1.2 곱하기 0.9 곱하기 1.05를 곱해서 나온 수치를 80만 원에 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값이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해달라는 건 아닌데요. 이게 구하는 방식은 이렇다. 뭐 기본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1.25 보정치. 근데 얘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거 구하는 것 때문에 3% 때문에. 그래도 단초는 생기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이거 넣을 때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걸 계산 논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넣으면 또 머리 아프다고 하실 텐데 또 넣으면 또 붙잡고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뺄까 말까를 무지장에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뭐 선생의 욕심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얘를 못 맞춰도 다른 이론에서 맞춰서 몇 점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60점은 넘겨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수익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익 방식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무슨 이율로요?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죠. 옆에 보시면은 수익가에 구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기대율은 4%, 환원이율은 몇 프로 줬어요? 5% 줬죠. 환원이율은 몇 프로? 5%. 그러면 이거 할인율로 쓰려고 그러면요. 이게 100분의 5라는 개념이에요. 100분의 5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0.05가 된다고요. 환원율이 그러면 얼마? 0.05로 할인할 때 거기 보면은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인데 공실이 얼마예요? 공실이 5%인가요? 네, 그러면 250이죠.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4,752죠. 그럼 여기서 경비를 빼줘야겠죠. 네, 경비 볼 때 자 항목 중에서 보면 유지관리비를 빼줘야겠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의 3%죠.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가능으로 줘야지만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5천에 3%면 얼마겠어요? 자, 150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공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화재보험료는요? 하죠. 그러면 100.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는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제할 건 뭐밖에 없어요? 250만. 그럼 4,750에서 25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4,500이잖아요. 4,500을 0.05로 할인하면 9억 나와요. 계산기 찍어보시면 얼마 나온다고요? 9억. 이게 작년 문제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했던 것보다 얘가 훨씬 간결하죠.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다 어렵게 주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오기 힘들다고요. 가서 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해갖고 저걸 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툭툭툭 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0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가유순전후도 생각해가고 이렇게 들어오려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지금 시점에서의 기출이니까 쉽게 생각이 되죠. 시험장에 가서 이걸 부딪혔을 때는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똑같았을 거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쪽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죠. 환원율. 근데 거꾸로 얘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 환원율은 어떻게 구해줘요? 이거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예요? 순영업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도 가유순전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주고 그러면 환원율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구하는 방법 중에서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 근데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하니까 소득세 영향을 반영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채 감당법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 이거 실상 수익 방식이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어저께 저녁에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드려 봤는데 그것까지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 대신에 뒷페이지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뒷페이지가 아니겠죠. 거기 옆 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물건별 감정평가 정리해놨죠. 응? 자, 토지는 원칙은 공시가 기준법 쓰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뭐를 쓸 수도 있어요. 거래사례비교법을. 건물은 원가법으로 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원가법으로 가는 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는 거,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 구별해놨죠. 그리고 임대료는 무슨 법으로?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동산 있죠.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얘네들은 다 뭐로 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공시 제도는요. 제가 토지하고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대충 여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공시 제도에서 토지가 있으면 표준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가가 있고, 주택 그러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으면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애들에 대한 공시기준일 있죠. 공시기준은 다 1월 1일이에요. 그렇죠? 결정 공실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얘는 2월 말일이고요. 거기 다 해놨어요. 거기 별도로 해놨죠. 기준일 1월 1일이고 공실 2월 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5월 30일, 4월 30일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정리는.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주체는 이렇게 해드렸어요. 국, 시, 국, 시, 국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요거는 비주거용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있죠. 누가 하겠어요? 주체가 국장이에요. 그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겠죠. 누가 하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누가 하겠어요? 역시 국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옆에 칸에다가 해놨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있죠.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 보면.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이 공시사항은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가면은 공시사항이 있죠. 그럼 공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있죠. 그거하고 같아요. 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토지를 가보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있죠. 표준지 공시가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사정 보정은 하지 않아요. 표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은 안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공유지의 토지 있죠. 국공유지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국공유지는요 면적이 광활하고요 대부분의 용도가 잡종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걔를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표준지 평가 기준이 있죠. 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건 나지상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상에 뭐가 있더라도 건물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 용도 기준이에요. 공보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 이용상한 기준인 거예요. 공시기준일이 언제겠어요? 1월 1일 있죠. 그거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반영평가해요. 근데 그 개발이익은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애들만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사항 있죠. 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단독으로 박스 처리해서 문제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왜냐하면 표준주택 공시사항은 한번 냈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요건 한번 기억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시냐면요. 거기 보면은 이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나와 있죠. 효력에 보면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특히 거기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인 거예요.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이신청은 다 아시죠? 이신청. 며칠이에요? 30일이죠. 네, 그러면 이 국장이나 시장청장은 답신을 해줘야 되죠. 며칠 내로? 30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무조건 다 며칠이에요? 30일인 거예요. 30일.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가게 되면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뭐를 사용해서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예요. 이 표하고 개별 공시가의 개별적인 상하고의 격차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칸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되겠죠. 근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해 며칠? 7월 1일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개별 공시가 이 토지 있잖아요. 개별 공시가. 이 공시일이 며칠? 결정 공시일이 며칠이에요? 얘가 5월 30일이라고요. 공시 기준은 1월 1일인데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이 5월 30일이래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신청을 주겠죠. 예, 끝나고 며칠을 기준으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은 단독주택 가격에서 표준주택이 있죠. 표준주택 보면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몇 퍼센트 이하예요? 1%죠. 예, 이걸 2% 이하라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1% 이하라고. 그리고 표준주택의 평가도 똑같아요.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칸에 보면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인데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그해 며칠 날? 6월 1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은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시험에 한번 이게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라고 얘기한 거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거는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거예요. 표준주택 가격이 아닌 거예요.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가격이 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주택으로 안 들어오고 개별 및 공동주택의 가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3번 인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냥 뭐 정신없으시죠? 하루에 이거 쭉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힘이 많이 빠지는 게요. 이게 한 번에 전범위가 다 한번 훑고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죠? 그러니까 멍하죠. 그러니까는 이따 저기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대로 덮여서 그대로 어디론가 들어가게 되면 기억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다 신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심리적인 타격이 커요. 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기억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들고 다니시면서 궁금한 이 안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용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막바지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요즘도 부터 그 생각이 나죠. 내가 왜 하필이면 이걸 하겠다고 그죠? 이 바닥을 들어왔는지 그죠? 지금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대한 문제는 참 펼쳐져 있고 어쨌든 남은 기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이걸 많이 좀 보시고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제가 또 정리되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하루 종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